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1% 가까이 강세를 보였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그간 연일 하락했었던 이 주요 기술주들과 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 반등했습니다. 이날 블러드 연준 총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또 이 빅스 지수는 장중 32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또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99%까지 상승했고 또 2년물 금리 역시 1.6%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96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는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으면서 1.5% 오른 1,869달러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석 달 만에 최고치까지 도달을 한 것인데요.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또 오펙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날도 2014년 이후 장중 최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WTI가 2.5% 오르면서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치솟았고 또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유럽장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상승 출발했고 오늘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하면서 예측치를 상회했고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치와 예측치를 상회한 8.3%, 또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를 상회한 0.8%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투자 실력을 2배로 키워보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는 선교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선균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이고요. 오늘 저녁부터 낮 오후부터 선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살짝 조금 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인데요. 이따 뉴욕 시장 어떻게 될지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장 매크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지 이번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발 우려 완화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하면서 전거래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7년 들어 최고치를 터치한 뒤 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국채금리 반등과 달러화 하락에 전일 손실분을 만회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 Stock Futures Jump on Report that Russia is returning some troops to bases입니다. 네, 이 기사 제목이 또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화면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CN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병력 일부가 훈련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다라고 발표한 뒤에 현지 시간 화요일 아침 미국 선물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다우 선물과 S&P 500 선물이 1%대로 상승했고 나스닥 100 선물은 또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남부와 서부 지역의 군부대가 주둔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월요일 주식 시장은 또 다우 지수는 한때 4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었다가 0.5%로 올라가면서 좀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2%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편 유가는 월요일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고 금 선물은 11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 증강이 지속적으로 극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미 대사관 폐쇄를 지시하면서 또 갈등 고조 국면에 접어들며 시장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여러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역시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연준의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월요일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행동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신뢰도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우리는 경제 데이터에 즉각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연준이 조직적이고 시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월가의 한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기는 해야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배경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봤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또 러시아군의 이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글로벌 시장, 이 선물 시장 좀 반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또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아직 실제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긴장감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 시장 이야기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어저께 네. 하고 저도 평소에 해외 선물 리턴즈 제가 출연하지 않는 방송에도 네.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시고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게 조금 보완이 되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지 생각을 쭉 하는데요. 저도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어저께 제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제가 차트 잠깐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나스닥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네. 차트를 좀 같이 보면 오늘 오후부터 오늘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아까 앵커님께서도 뉴스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러시아 군대가 국경에서 조금 철수를 했죠.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톡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나스닥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을 조금 상회를 하는 이런 박스장의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질문을 주셔서 사실은 14,600 라인 있죠. 14,600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대, 저항대죠. 저항대 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장으로 일단은 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이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 두 줄, 제가 어저께 그어드린 두 줄인데요. 이 두 줄에 의해서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 뉴욕장 한 3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일단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해서 지금 노란톡에 신이시연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 이 러시아 이슈와 제가 말씀드리려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두 가지 복합적으로 일단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및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미국 선부는 왜 급등을 하나요라고 신이시연님께서 오랜만에 질문을 좀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일단은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채권 금리를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 우리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두 시장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 위험자산 두 시장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분석.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채권 금리 인상,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쟁 위협이 조금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비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채권 시장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고 선호도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고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시연님 뭐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이시연님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채권의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험자산이냐 비위험자산이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론,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로 푸시면 여러분들 채권 금리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일단 어저께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도표나 아니면은 시각 자료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뭐 교육 방송을 하든 주말 특강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채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국내 선물을 하시든 뭐 옵션을 하시든 뭐 ETF, ELW 등등등등 주식 선물 연계 상품을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뭐 경제학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채권입니다.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 그리고 채권의 가격,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거시경제학적인 여러분들이 그 센스를 구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굉장히 막연히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내용을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 앞으로의 미국 상황,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제가 했는데 갭 차이입니다. 갭 차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왜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왜 좁혀지고 좁혀지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요,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단은 도표고요. 파란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란색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제가 이슈를 몇 가지 좀 던져드릴게요, 먼저.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채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제가 이슈를 뽑아왔는데 간단하게 이 5가지 이슈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대체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를 하느냐? 그리고 왜 국채는 상대 교역국이죠? 상대국에 국채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의 금리가 왜 더 높은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은 어떻게 채권으로 경기를 조절하는가? 통화량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페드는 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금 들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표 다시 좀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해왕 전문가님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자주 해 주시는 거를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정말 초보님들이 앉아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조금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지금 뭘 나타내냐면 10년물에서 2년물에 국채금리를 뺀 겁니다, 여러분. 10년물에서 2년물의 국채금리를 뺀 겁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년물, 10년물 국채인가예요? 여러분들 이 신세가 리턴즈 방송을 들으시면서 2년 단기 국채 그리고 10년 단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시죠. 그럼 왜 2년물과 10년물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딱딱 어떻게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단기는 한 2년 정도로 보고요. 중기 이상은 10년 정도로 일단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재정을,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려면 1년, 2년, 3년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부터 일단은 거시경제학적으로 장기 금리, 장기 국채라고 일단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10년 만기 국채를 중장기 금리로 일단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는 한 2년 정도 일단은 보게 돼요. 단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물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일단 보편적으로 한 2년물 정도, 우리나라는 한 3년물 정도 일단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2년물과 우리나라는 3년물이냐? 이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뭔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제가 어떻게 됩니까? 4년 중임제죠. 4년을 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은 아니더라도 중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또다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전 후반기를 일단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를 한 2년 국채 금리로 일단은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임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전반기를 한 3년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후반기를 한 2년 정도 볼 수가 있어서 단기 국채 금리를 한 3년 정도 일단은 봅니다. 자, 그래서 왜 2년물, 10년물 국채인가? 2년물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국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국채 금리를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이런 2년물과 10년물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도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10년 장기 국채 금리에서 2년 장기 금리를 뺍니다. 자,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은 것이 일단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시간의 프리미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 돈을 빨리 받으시고 싶겠죠. 그렇죠? 원금 확보를 빨리 해서 이 돈을 다시 어떤 투자처에 돌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투자처에 돈을 2년 맡겨 놓는 것과 10년 맡겨 놓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맡겨 놓은 사람에게는 프리미엄,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자율로서 이자를 더 높게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 풀어서 해드리면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일단은 부르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돈을 더 오래 맡겨놓기 때문에 거기 그 리스크가 생기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그 위험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율을 더 높게 책정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보다 2년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게 됩니다. 자, 따라서 통상적으로 2년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10년물에서 2년물의 이자율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나오죠. 예, 플러스 지역이 나옵니다. 플러스 지역이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지역이 나오는 이런 행태를 조금 띠기도 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단기 금리가 오르거나 장기 금리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제가 금리 곡선을 좀 한번 가져왔는데요. 금리 곡선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년물, 2년물, 3년물 쭉쭉 해서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 곡선입니다. 금리 곡선은 항상 우상향을 하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의 프리미엄, 리스크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게 된다. 우상향하게 된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단기 금리가 2년물, 장기 금리가 10년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띄워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게 우리가 패러럴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쭉 수평으로 되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하게 되는 이런 역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2년물의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10년물의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박스 친 거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박스 친 걸 좀 빠르게 보면 200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 IMF 있었고 미국에는 뭐가 있었나요?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닷컴 버블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박스는 뭐가 있었습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모기지론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장단기 금리의 갭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경험치에 의한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항상 뭔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나 아니면 큰 문제점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1980년대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이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미국 경제가 힘든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박스 쳐드린 요 세 개만 일단은 보시면 자, 이 검은색 기준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영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서는 이런 시절에는 꼭 어떤 일이 생겼다, 어떤 금융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서면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다라는 이런 경험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세계 리턴즈 방송에서도 우리 뭐 저나 아니면 해양 전문가님이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방송을 몇 번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때는 항상 금융적으로 어떤 위기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우리 경험적으로 체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국채는 상대 교역국의 어떤 의미인가? 국채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미국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채 이꼴 그냥 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채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미국채는 뭡니까? 누가 보증을 하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 국채는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입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 그래서 국채 이꼬르 신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은가? 요건 제가 시간의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더 높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는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2008년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시장에 뿌리면서 경기를 부양해 왔어요. 자산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해 왔죠. 그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채를 찍어내서 그 국채를 자기네들이 찍어내고 자기네들이 사면서 그 돈을 시장에다 뿌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장에 뿌린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는가? 국채와 통화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통화량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은 경기를 통화량으로 일단은 조절을 합니다. 통화량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뭐다? 국채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량을 늘린 다음에 이 통화량을 시장에 뿌리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미국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미국은 굉장히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를 늘렸죠.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됐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시장에 뿌려진 이 많은 통화량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그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뭡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드는 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들고 나왔는가?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년물 단기금리와 10년물 장기금리가 역전 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년물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0년물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실게요. 자, 2년물이 단기금리입니다. 시중금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2년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죠. 그죠? 자,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 0.5%를 올리네, 0.25%를 올리네 이런 얘기들. 뭐 금리 인상의 범위와 시기, 어떤 가동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 금리 인상을 지금 뭐 3월에 하든지 6월에 하든지 하여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자, 단기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단기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려면 자, 첫 번째 2년물의 단기 금리가 올라가거나 10년물의 장기 금리가 내려가거나 혹은 2년물의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엔드 10년물의 장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단은 발생을 하겠죠. 자, 10년물을 일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아까 신희시연님 노란톡 질문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비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두 개의 시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위험 자산은 그냥 쉽게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위험 자산은 그냥 채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에 관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향후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혹은 10년 이후까지.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에 돈이 국채시장으로 일단은 흘러가겠죠. 위험자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비위험자산인 채권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고 채권의 수요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채권의 수요는 높아지게 되고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그러면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 이 현상이 지금 현상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자, 다시 2년 시중금리가 올라가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단기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2년물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 향후에 경기가 지금 긴축 재정 정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돈잔치는 없습니다. 그럼 긴축 재정 정책을 쓰기 때문에 돈줄이 죄겠죠. 위험자산보다는 비위험자산인 채권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고 수요가 높으니까 채권의 수요가 높으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 국채의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10년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돼서 이 두 개의 금리가 접점을 이루는 어떤 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차트로 가게 되면 이런 0에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 수렴을 하게 돼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 경험적 체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겹치는 것은 굉장히 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드는 왜 대차대조표 축소를 들고 나왔는가? 어저께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채권의 금리가 일단은 낮아질 거라고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2년물의 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의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접점이 생기면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페드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들고 나온 것은 자, 대차대조표 축소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페드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뿌린다 이 얘기죠. 채권을 장기 채권을 시장에 뿌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을 시장에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죠. 오케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채권의 가격, 채권의 금리, 채권 수익률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자, 다시요. 페드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 그러면 페드에서 가지고 있는 이 10년 만기 국채라고 치면 이것을 시장에다 뿌린다. 채권 시장에 10년 만기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의 금리,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내려오던 것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게 돼서 2년물과 10년물이 만나는 접점의 그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효과도 일단은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으로 이 내용을 굉장히 조금 1주에서 2주 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주말 특강 일단은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얼마나 좁혀지는지 이게 양의 영역으로 가는지 아니면 음의 영역으로 가게 돼서 어떤 위기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유념 있게 오늘 이후로 유념 있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경제, 금융 공부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적인 것 그리고 심화적인 것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주말 특강 스페셜로 해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또 이 성견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바로 들어왔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마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채권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게 되면 진짜 위험해지는 걸까요? 역전 전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PPT를 잠깐 볼게요. 네. 자, PPT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네. 자, PPT를 잠깐 보면 제가 3가지 박스를 일단은 그어드렸죠. 네.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면 위험해지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경험치로 사실은 이게 뭐 경제학적 이론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습득을 한 이론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은 마이너스 지역으로 형성이 됐을 때 어떤 큰 사건이 일단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시장은 V자 반등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 경험적 이론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역전될 때가 정말 어떤 위기설이 지금도 사실은 위기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나 뉴스거리 많이 찾아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레포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실질적으로 갈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시는 그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질문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장단기가 역전이 되면 지수가 급하락 하잖아요. 이때도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주식 관련 질문입니다. 네. 주식 관련 질문이신데 저도 뭐 주식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주식 많이 해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좀 많이 해드리는데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 아니, 요즘 엔솔 있죠? 예. 증시를 이끄는 어차피 지수라는 것이 시가총액 대비 한 상품군들에 의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한두 개의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한 4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빠졌을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저는 절대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서 2025년 3,300 라인, 코스피 3,300 라인까지 쌍봉을 찍을 수 있을지언정. 네. 지금은 이따가 뭐 국선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360 라인에서 380포인트 저점을 조금 더 낮춘다라고 하면 350포인트에서 380포인트까지 계속적으로 박스장이 한 6월까지는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질문에 관한 것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나요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매수 매도 포지션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3,300포인트 쌍봉을 찍을지언정 그 이상은 돌파 힘들고 제가 봐서는 3,000포인트, 2,900포인트도 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올해는요. 예, 네. 올해는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51% 상승한 14,470포인트 선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79% 하락한 1,854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4.29% 하락한 배럴당 91달러 선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7% 상승한 1.1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좀 선물 시장에서도 1%대 상승세 보여졌었는데 이 개장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분봉 차트 잠깐만 보면 지금 오후부터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고 네. 오후부터 많이 올랐고 지금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자, 그런데 자, 1월 제가 어저께 노란톡에 차트 분석, 기술적 차트 분석 일단은 올려드렸는데요. 자, 1월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세 하락장이고요. 제가 어저께 요것도 일단은 찝어드렸습니다. 15,000 라인에서 지금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두 번째 주황색 라인입니다. 15,000포인트에서 14,160 정도, 14,160 정도의 박스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하락 중에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올라온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세 하락장에 네. 지금 대세 하락장입니다. 1월부터 물론 대세는 상승장이죠. 작년까지는 대세는 엄청난 상승장이었지만 올해로 보시면 일단은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소위 얘기해서 카드는 다 던져졌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등등등 해서 모든 카드는 다 정해져 있고 그 폭, 범위, 시기 이런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거 오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 군대가 국경에서 조금 철수한다. 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일단은 오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5,000 라인입니다. 15,000선까지 일단은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분봉산 보시면 자, 실전 매매 팁을 제가 좀 드리면요. 요거는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HTS 갖고 계신 분들은 호가창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전문용어로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털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한 24시 정도에 포지션을 단편적으로 정할 겁니다. 예,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인다. 단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뭐냐면요. 중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거는 박스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저점을 깰 전저점이 13,700포인트잖아요. 전저점을 깰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좀 관망세 유지하시고 그래도 나는 오늘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3시 50분에서 24시 정도 이후에 포지션 정하셔서 일단은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평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자, 보시면 5일선과 21선이 어떻게 돼 있죠? 맞닿아 있습니다. 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은 21선을 넘는 제가 14,600포인트를 아까 노란톡에도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4,600포인트가 굉장히 센 저항대입니다. 여러분, 저항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14,600을 올라탔을 때 매수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일단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세 좀 유지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발로 16일 날 침공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어저께 하루 종일 나왔었죠. 16일 이후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16일이라는 뉴스도 있고 또 베이징 올림픽 20일 날 끝납니다. 20일 전에는 원래는 침공을 안 하는 게 예의상 침공을 안 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관망을 해보시고 24시 이후에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16일 이후에 매매를 하시든지 이런 걸로 일단 제가 좀 봐드리고 싶네요. 플러스 해서 지금 국내 선물을 잠깐 좀 볼까요? 네. 어차피 궁금해 하실 테니까 많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쳐드렸던 박스가 여러분들 호응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380에서 400포인트 제가 3달 동안 내내 그리고 10월 초에 12월 1월 초까지 제가 전망을 해드렸는데 정확히 일단은 맞아 떨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0에서 380포인트, 넓게 잡으면 350에서 380이고요. 좁게 잡으면 360에서 380포인트를 지금 이제 2월이죠. 한 5월에서 6월까지 박스를 계속 치다가 다시 한번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 선물 시장 그리고 국내 코스피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스닥을 일단 보시면 돼요. 한 4시, 5시까지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일봉이 굉장히 좀 양봉으로 크게 지금 올랐죠. 오른 상태고 여기에서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내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그리고 우리 국내 선물 시장도 무조건 갭상승으로 일단은 뜰 겁니다. 갭상승으로 뜰 건데 갭상승으로 뜬다 하더라도 지금 368포인트 정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368포인트를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서 내일 갭상승 하지만 10월하고 또 패턴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갭상승, 갭하락 후에 횡보, 그 다음에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이런 국내 선물의 움직임, 코스피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을 해서 또 하락을 하는, 일봉상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포지션 없으신 분들, 만약에 오버나잇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장 초반 8시에서 9시 나스닥 선물이 개장을 합니다. 아침에 8시에서 9시 나스닥 선물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국내 선물 코스피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360에서 380포인트 박스장 계속 내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긴장이 진정되고 또 오늘 나온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2.03%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군사적 리스크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시장을 마감한 뒤에 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러시아 이 철수 소식 시장 마감 뒤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간밤새 어떤 나스닥 흐름이 보여지는지 참고하면서 국내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일에도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개장 상황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또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제가 관망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네. 2번 연속 관망 들었습니다. 네. 시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짧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자막에 보시다시피 푸틴이 유럽과의 전쟁 원치 않는다라고 자기가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일단 88달러 그리고 85달러 중반대에서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떤 포지션을 정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런 가격대는 절대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0달러, 70달러, 80달러 뭐 초중반에만 잡으셨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였지만 지금은 메리트가 굉장히 없는 가격대다. 이게 혹여나 100달러, 102달러, 105달러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관망 절대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나는 좀 봐야 되겠다라는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88달러, 85달러 중반선에서 일단은 매수를 짧게 보시는 것 그리고 플러스하면 제가 관망 사인을 관망 팻말을 들기는 했지만 매도는 일단 보시면 안 됩니다. 매수의 힘이 워낙 강하게 지금 수달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일단은 들어가시지 않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매수 포지션도 짧게 보시는 것 그리고 지금 가진 자의 영역이다.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안전하게 대응하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죠. 성균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